완전 범죄를 꿈꾸는 범인들은 이 범죄 현장에 증거를 안 남기거나 인멸하는 수준을 넘어서 일부러 허위 증거를 남겨놓기도 합니다.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거나 다음 범행을 수월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말이죠. 오늘 재구성할 판결에서 다루는 범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1년부터 전국 각지에서 빈집 처리와 강도 사건이 잇따르면서 시작됐죠. 이 범행 무대는 울산, 울주, 진주, 부산 같은 경남권을 중심으로 이 성남이나 용인 같은 수도권으로 넓어졌고요. 경찰이 파악한 것만 전국적으로 3년간 38곳에 달했는데요.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이 현금과 귀중품을 털린 피해 장소의 공통점, 바로 도심에서 떨어져 있는 아주 한적한 고급 전원주택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동일범의 소행이 아닌가 의심을 했는데요. 하지만 현장에는 지문이나 발자국, 그리고 머리카락 같은 채모나 CCTV 영상도 남아있지 않아서 용의자 찾기에 애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 완전 범죄에 가까울 정도로 증거를 감춰놓은 범인들도 이 자신들을 옥죄올 단 한 개의 결정적 증거를 남겼으리라고, 그리고 경찰이 그 증거를 놓치지 않았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전국의 고급 전원주택 주인들을 불안에 떨게 한 범인들, 이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었던 결정적 증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재판부는 이들에게 어떤 죄값을 받게 했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고급 전원주택 절도 사건입니다. 이제 범행 현장에 보통 단서가 있기 마련이니까 현장에 남은 흔적들 꼼꼼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예, 원래 이제 이 절도 현장에 경찰관들이 나가면 현장에서 제일 먼저 찾는 건 지문이죠. 지문. 그리고 사람은 날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족적을 남긴다고 그래요. 족적. 그래서 발자국. 그리고 또 범행하는 과정에서 뭐 땀을 떨어뜨린다든지 머리카락이 뭐 떨어진다든지 이러면 이거는 과학적 증거에 의해서 그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일체 나오지 않았고요. 유일하게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거는 담배꽁초예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건 사실은 담배꽁초 큰 의미는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지문, 족적 뭐 이런 걸 안 남길 정도에 되는 범인이 현장에 담배꽁초를 남길 일이 없기 때문에요. 사실은 가치는 없지만 그러나 현장에서 발견되면 경찰 입장에서는 국과수 보내야 되죠. 그렇죠. 국과수 보내가지고 DNA 유전자 분석해서 그 담배꽁초의 주인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당일날 행적이죠. 알리바이를 해보니까 전혀 이 사건하고 관계가 없죠. 그렇다면 이거는 범인이 일부러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엉뚱한 데서 담배꽁초를 주워다가 현장에 버린 겁니다. 자, 지금 뭐 기본적으로 살펴보는 지문, 머리카락, 족적이 없고요. 유일하게 담배꽁초가 단서로 볼 수 있었는데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범행 수법을 좀 따져보죠. 주인이 없는 집만 노린 건가요? 처음에는 빈 집만 범행 대상으로 노렸습니다. 그런데 차츰 시간이 가면서 주인이 있는 곳도 범행의 무대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이 있으면 흉기나 둔기로 집주인을 위협해서 손발을 묶고요.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아냈고요. 저항을 하면 죽이겠다고 살해 협박을 하거나 이 협박에만 그친 게 아니라 실제로 골프채 같은 둔기를 휘둘러서 피해자를 중태에 빠뜨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범인이 아주 지능적이었던 게 보통 이런 고급 전원주택은 사설 경비 보안업체와 연결돼 있어서 이 경보음을 울리게 돼 있잖아요. 침입이 되면. 그런데 이제 보통은 외출할 때 이 경보기를 켜놓는다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사람이 없을 때는 침입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집주인이 돌아와서 보안 장비를 끄면 그 시간에 침입을 해갖고서는 범행을 저지른 아주 치밀한 계획적인 범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네요. 혹시 CCTV에 눈도 피해갔나요? 지금 이제 원래 이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복면을 쓰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들 중에서 제대로 그 범인들의 얼굴을 본 사람들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CCTV는 이 전원주택, 특히 고급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필수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떤 수법을 사용했냐면 나 CCTV에 찍혔다라고 판단되면 아예 CCTV를 통째로 다 뜯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CCTV를 통해 가지고 추적을 하려고 그러더라도 그 집 안에서 활동했던 것을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제한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공업용 장화를 신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요.
신발을 수시로 바꾼 것 같습니다. 아. 집 안에 들어가서 범행할 때는 신발 벗고, 범행 끝나고 나올 때는 또 뭐 다시 본인이 그 신고 같은 신발을 신거나 아니면 준비했던 장화 같은 걸 신거나. 근데 이제 장화 같은 거를 신는 이유는 네. 그 현장 주변에 맞는 이 신발을 선택한 거예요. 이를테면, 뭐, 전원주택 같은 데는 이제 농촌 그 중심가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장화를 많이 신잖아요. 텃밭도 가꾸고 그러니까. 텃밭도 가꾸고. 네. 그러니까 거기에 특화된 맞는 장화를 이제 준비해서 신고 다니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히 헷갈리게 하려고 한 거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참 범행 수법을 제가 보니까요. 네. 굉장히 독특합니다. 원래 이 차를 끌고 가서 그 인근에 세워놓고 바로 들어가서 범행을 하는데 네. 이 경우는 그게 아니에요. 어. 전날 출발합니다. 전날 그것도 외제 대포차를 빌려요. 빌려가지고 출발을 해서 먼 거리에 그 산 정도 입구에다 그 차를 놔두고 산으로 걸어서 올라가요. 걸어서 올라가요? 그리고 그 산에서 전원주택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다음날 하루 노숙을 하고. 아. 그러니까 동선이 다 끊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바로 집 앞에 경찰 차를 대고 터는 게 아니라 먼 그렇죠. 곳에 대고 산에 들렸다 가니까 산까지 걸어가요. 산까지 걸어가서 산에서 또 하루 노숙을 합니다. 노숙을 하고 산을 타고 내려와서 범행하는 거예요. 자, 일단 목표로 삼은 전원주택 근처에 전날 대포 차량을 놔두고 산에서 하루 묵은 다음에 범행을 하고 다시 산을 타고 내려와서 미리 주차해둔 차를 타고 도주를 했다는 예. 말씀입니다. 이렇게 치밀했으니까 경찰이 오랫동안 못 잡았던 거예요. 네, 오랫동안 못 잡고 이제 절도범에도 활개를 쳤는데 얼마나 활개를 쳤냐면 2013년 이제 6월 16일 부산광역시 그 기장군 일대에 고급 전원주택 3가구를 같은 날에 연쇄적으로 들어가서 약 6,800만 원어치의 그 금품을 가로채 달아나기도 했고요. 이 같은 수법으로 이제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그러니까 부산, 경남, 경기 등지에서 36차례에 걸쳐서 이제 12억 1천만 원 상당의 이제 현금과 물품을 가로챘는데 이 중에 이제 주인이 있어서 이제 강취한 그 재물이 7억 5천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제 치밀한 수법으로서 이제 경찰 추적을 피했기 때문에 그 범행 이후 4년 동안 전국 경찰서에서 전혀 특정을 하지 못하고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4년간이나 범인을 특정조차 못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범행을 했을 때 이거 안 잡히네 하니까 조금 더 대범해지고 또 이제 범행 대상으로 잡는 주택 역시나 좀 더 지역이 넓어졌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이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잘 사는 동네, 뭐 고급 전원주택, 이런 거 검색하면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를 대상 삼아서 하는 거고, 이제 일단 거기가 선택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제 대포 차량을 타고 가서 사전 답사를 쫙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뒷산이나 이런 데서 노숙을 하면서 그 집주인의 출퇴근 시간을 전부 체크를 합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느 집에 침입을 해가지고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혼자 계셨는데 바로 범인이 그 얘기를 했어요. 아주머니 가사도우미죠? 집주인은 아까 몇 시에 나가던데 그러니까 일일이 동선을 다 파악하고 있는 거를 그 가사도우미 되시는 분께서 듣고는 얼마나 모골이 송연했겠죠.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뭐 들킬까봐 두려움에 떠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그럼요. 예. 범행 수법도 치밀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초범은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이 3인조 강도였는데 알고 보니까 교도소에서 맺어진 인연이었습니다. 세 사람 저희가 관계가 어떤지 컴퓨터 그래픽으로 관계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자, 세 사람 모두 40대였고요. 자, 공교롭게도 성이 김 씨, 이 씨, 박 씨였네요. 그런데 전과 9범인 김 씨는 전과 6범인 이 씨랑 1998년도에 같이 옥살이를 같이 했어요. 그리고 전과 6범인 이 씨는 한 살 어린 전과 16번 박 씨랑 2007년도에 같이 교도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 씨랑 박 씨는 같이 함께 복역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 씨를 매개로 해서 같이 범행을 하기로 의기투합을 한 건데요.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부유층 노인이 많은 고급 전원주택을 한번 털어보자라고 했던 건데 물론 뭐 전과자가 모두 뭐 재범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쯤 되면 뭐 교도소가 공범 연결해주고 새로운 수법을 익히는 무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김 씨 9범, 이 씨 6범, 박 씨 16범, 16범이면은 총 31범입니다. 그러니까 오직하면 요즘에 교도소 동기라는 말까지 나오겠어요. 교도소 내에서 이제 이렇게
범행을 하는 그 모의도 하고 이러는데 이 경우는 지금 보니까요, 이 씨하고 박 씨가 먼저 나와가지고 이 전원주택 한 8곳 정도를 미리 털어서 해먹은 거예요. 아, 둘이 먼저 털었군요. 예.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교도소에서 알게 된 그 김 씨가 출소하는 날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른바 스카우트 간 거죠. 그러니까 이 범죄자들 사이에서도 형사들이 범인 잡으러 가는 거를 뭐 은어로 따라간다고 그러는데요. 이들도 그런 얘기 한답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이 출소하는 날 그 마중 나가가지고 스카우트 하는 걸 딴다고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공범 따라간 거죠. 예.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사람을 열렬히 환영하고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서 요즘에 우리가 2명이서 고급 이 전원주택 이런 데 관심이 많다. 이 얘기는 뭐 얘기 안 해도 거기 절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 8번 해먹어 봤는데 부산, 경남 이런 데서 안 걸리더라. 그러니까 너도 참여해라. 이렇게 이제 회유한 거고 흔쾌히 이제 같이 하기로 공모를 한 거죠. 이 씨, 박 씨가 먼저 범행을 하고 김 씨가 출소하자마자 마중을 나가서 스카웃을 했다. 뭐 전혀 교화라고는 하나도 안 된 상황이겠어요. 지금 이 사항만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뭐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전혀 교화가 안 된다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만 본다면 이 사람들은 교화를 하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안에 들어가지고 그 내부에서 토의를 하고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연결을 해가지고 먼저 출소한 사람이 바깥에 나와서 나름대로 먼저 그 범행을 해보고 지금 이제 사람이 하나 더 필요하니까 멤버를 추가시킨 거예요.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는 8번 이상 했는데 경찰의 추적을 전혀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도 솔깃해가지고 같이 하게 된 건데 사실 저런 케이스들이 적지는 않습니다. 의기투합한 절도 전과자들, 이들을 잡기 위해서는 경찰도 의기투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38건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발생했다면 각각 경찰서가 끊어져 수사하면 이거 못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청에서 9개 경찰서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을 전부 취합을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모든 형사들이 이제 공조를 한 건데 마침 경찰이 한 사람이 현장에 있었던 거는 담배꽁초가 3개가 똑같은 사람께 나왔단 말이에요. DNA 가요? 각각 다른 지역에서 담배꽁초 DNA가 네. 그렇다면 일부러 갖다 놓은 거 맞고 적어도 그 사람들이 공범인 건 맞잖아요. 네. 같은 동일 건인 건 맞으니까 쭉 서류를 살피던 중에 2013년도에 부산 기장에서 발생한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담배꽁초가 나오는데 그때 담배꽁초에는 그 3건의 담배꽁초하고 다른 DNA가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확인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의 이제 해결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한 다른 DNA 담배꽁초는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범죄자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사 대상에는 들어갔지만 그 당시에 수사 대상에는 들어갔었지만 크게 의심할 만한 사안이 없었던 사람의 DNA도. 그리고 그 담배꽁초가 아주 범행 현장에서 가까이서 발견된 게 아니라 멀리서 멀리. 발견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심 선상에서 좀 멀어져 있었던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은 이 담배꽁초만 나오면 굉장히 아직도 치가 떨린다고 하는데요. 경찰의 목소리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현장에 있었던 종류가 있어요. 담배꽁초. 그 종류 피는 사람들만 보면 자꾸 보게 되고 또 그 담배를 구입하는 사람들만 보면 상상이 되고 담배꽁초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고 용의자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담배꽁초만 보면은 관심을 많이 가졌죠. 모든 형사들이 이 피자를 다 검거를 하고 싶었어요. 또 형사들을 우롱하듯이 계속 단연간에 걸쳐서 전국에 연쇄로 발생이 돼 있었고 많은 형사들이 이제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는데 이게 미제로 남을 수 있었는데 각 지방청이 자료들 취합하고 또 형사들이 열심히 떼어서 검거하고 공범까지 다 잡았기 때문에 미제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을 해결한 것에 대해서 많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영원한 완전 범죄는 없고 미제 사건 없다는 걸 그걸 보여준 사건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길고 긴 추적 끝에 4년 만에 범인들을 검거했잖아요. 네, 어떻게 검거하게 2014년 됐나요? 11월에 그 DNA에 남아있던 그 담배꽁초에 남아있던 DNA 주인공 김 씨를 먼저 잡아냈고요. 김 씨가 이 씨랑 같이 범행을 했다고 해서 이 씨도 잡으려고 했는데 이 씨는 이미 다른 절도건으로 교도소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이제 박 씨가 관건이었는데 박 씨가 주로 작물을 취급하면서 작물을 팔아서 왔다고 해요. 부산에서 그 아주 고급 주택에서
수입차를 굴리면서 호의호식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만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두 사람이 이제 남은 범행까지 모두 자백을 하면서 세 사람이 모두 일망타진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3인조 절도범들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게 된 네, 건가요? 맞습니다. 2016년 5월에 이제 판결을 받게 됐는데요. 상습, 특수 강도 등 혐의로 이제 재판을 넘겨진 이들이 이제 2016년 5월에 그 1심 재판에서 각 10년, 그리고 8년, 그리고 7년. 그러니까 김 씨가 10년, 이 씨가 8년, 그리고 박 씨가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어찌 보면 좀 중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상습적인 절도를 인정받았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2012년에 형 집행을 마치고 나와서 그 3년 이내에 또다시 그 금고 이상의 형을 규정한 죄를 범했다고 해서 형법 35조상의 누범에 해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를 2배까지 가중할 수 있게 되어서 그렇게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자, 담배꽁초로 경찰 수사를 피한 절도범들 결국 담배꽁초로 꼬리가 잡혀서 죗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남의 것에 손대면 안 된다는 너무나 당연한 일치를 이번에는 꼭 깨우치기를 바라겠습니다.